지난 3년 동안 성장에 관한 가치가 100이었다면 그래서 이익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좀 낮게 평가해줬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꿈이 있는 회사를 사고 싶고 샀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과하게 부출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9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연휴 직전인 네. 수요일에 이 영상을 좀 올릴 예정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상진 사장님의 그 말씀은 연휴 때 이렇게 네. 조금 여유 있게 들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 시황이라든지 단기적 관점 이런 게 네네. 아니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전 신영자산운용 사장 대표이사를 하셨던 이상진 전 사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네. 출연하셨는데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시간이 빠르네요.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래도 지수 막 3천 네, 그랬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한창 시장 안 좋을 때 아마 나오셨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올해 시장 조금 올라오다가 또 다시 막 또 좀 이제 주저앉는 그런 이런 관계죠. 상황이어서. 네. 혹시 올해 2023년 네네. 주식시장 네. 좀 관전평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근데 어떨까요? 올해만 이제 끊어서 9월 달까지 9개월만 관전하기보다는 지난 한 12년을 같이 돌이켜 보면은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최근 한 3, 4년 장은 기술주가 뭐 거의 뭐 선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시장 같은 거 보면은 나스닥이 2010년도에 한 2100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2021년 네. 11월 12일이든가 그 무렵에 15,000을 넘어갑니다. 나스닥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13,000 얼마 정도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스닥의 지난 12년 동안 이게 과연 나스닥 지수를 7배 이상 올린 게 뭐냐 제가 쭉 찾아보면 결국 이제 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빵. 네. 따라서 뭐 엔비디아 측은 올라온 거고 이 빵 주식이 모든 제가 빵 주식을 다 이렇게 쳐보면은 대부분 다 뭐 많은 거는 뭐 수십 배, 그렇죠. 많이 뭐 올랐죠. 적은 거는 한 20배, 10배 다 올랐더라고요, 그죠? 네. 그 결국은 나스닥도 그 이 나스닥의 지수를 7배나 끌어올렸던 지난 12년 동안 네. 그 에너지가 그 이제 빵이었는데 그 네. 빵이 사실은 저는 2년 전에 아마 그 최고점을 치고 네. 다시 약간 여전히 있었다가 올해 상반기 내지는 지금까지 미국의 나스닥의 1차 상승기, 하이텍 주식이 주도했던 1차 상승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물론 일단 정리된 다음에 다시 또 2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일단 이제 지난 12년간 나스닥 내지는 세계 글로벌 시장을 리드했던 하이텍 주식들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최근 2, 3, 4년 엄청난 시세를 크게 내고 지금은 조금 조정되어지는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난 한 1년 반 동안 우리를 참 주도했던 뭐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주식 뭐 소위 이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난 한 1년 반의 그 아주 그 롱런을 조금 이제 정리해주는 수순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확실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주 힘 있는 에너지 솟구치지 못하고 계속 조금 올라다 밀리고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간단한 논리인데 네. 과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과한 시세. 예, 빨리 달려왔다는 거죠. 빨리 달려왔고 너무 짧은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상식적인 판단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2년, 우리나라 같으면 지난 2, 3년 사이 네. 아주 많이 올라왔던 시세들이 좀 정리하는 단계가 아닐까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잠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빅테크들한테도 그렇고 네. 대부분 주식이라는 자산의 좀 힘든 네.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이건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그렇죠. 그리고 2022년 초에 전쟁이 네. 터짐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되게 길게 가네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건지 길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네. 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네. 뭐에 석유 비하면 파동을 뭐 그때는 비롯해서? 사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은 20%씩 이렇게 네. 15%씩 올라가던 시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비할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지금 한 7점 몇 프로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3%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저는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너무 좀 우리가 과하게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인플레이션이 과하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너무 과하다. 반응이 너무 과하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3% 5% 같으면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 3, 4%. 왜냐하면 지난 그 40년의 평균 미디언 값을 보면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게 CPI 같은 게 보니까 대충 한 3%에서 한 4%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2% 대해서 그랬던 거고 금리도 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5.5%에서 뭐 올라가나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금리도 지난 40년간 찍어보면 대충 한 4% 내외 정도 뭐 2에서 한 5%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네, 미국 네, 금리도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 중장기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미디언 값에 조금 네. 근처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과하게 이제 근데 그런 다만 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사실은 그 스플라이 체인 문제가 없더라도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유가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받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 때문에라도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 30%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유가도 올라갔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같은 한 3%대 내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외 변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외 변수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매우 언더 컨트롤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이든 일본이든. 왜냐면 지금 다 환율이 너무 강달러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다 수입하는 나라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30% 압대했는데 환율로 본다면 이렇게 물가시 소위 그 기름값이 30% 압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기름값이 한 20%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변수가 상당히 그 임팩트가 상당히 셈에도 불구하고 3% 정도로 컨트롤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기름값이 가장 큰 타격받고 있는 한전 같은 경우도 네. 캡코 같은 경우도 지내 보면은 조금씩 이제 소위 적자 폭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전기료를 올렸지만 조금 올렸지만은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오히려 그렇게 본다 미국이 진짜 저기가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티가 난다는 거죠. 예. 미국이 제일 인플레이션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강달러고 자기들은 상당히 강달러로 상대로 싸게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고 모든 걸 수입할 수 있어서 불구하고 미국이 저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참 돈을 많이 풀었다. 제일 많이 푼 나라가 미국이다. 네. 결국은. 그렇게 2010년 사실은 아까 팬데믹이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벤 버냉키 돈을 엄청 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돈을 조금 쪼글라 하다가 바로 또 팬데믹 터지면 또 돈을 더 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2010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그렇게 돈을 풀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은 오히려 돈을 흡수하면서 그때 금융위기로 완충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번 팬데믹은 전 세계 다 같이 풀었습니다만은 미국만큼 많이 풀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짜 센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나라나 뭐 주변 EU 같은 국가를 보면은 특히 미국 따라 한 영국 빼놓고는 유럽도 그렇게 세진 않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네. 최근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급등하고 단기적인 그 문제고 예.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란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저는 비교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오히려 통제되고 있는 통제되고 거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냥 막 고삐가 풀린 상태는 아니고 예,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또 중앙은행이 컨트롤을 하는 것도 있고 예,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 예. 달러 강세에 비했을 때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상대 보면 물론 이제 그만큼 또 경기가 안 좋다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러나 물론 고통에 큰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한때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뭐 물가는 올라간다 그러고 뭐 그런 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필링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화폐 엄청 풀었겠지 않습니까? 미국이 통화를. 네, 네, 네. 예, 예. 거기에 비했을 때 지금은 양호하다. 양호하다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40년 평균 미디언 값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과거 40년 예, 평균의 예, 그 예. 중간 정도는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문제는 그렇지는 않다. 70년 같은 식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이게 제어는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제어되고 있는 네, 위험 네, 이 정도.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산 시장이 계속 고통이 되고 있는 게 네.
뭐 미국 연준은 물가 목표치는 2%라고 네네. 하고 네. 거기에 비했을 때 아직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거고 올리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고금리가 상당 기간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자산시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예. 이른바 이제 존버도 하루 이틀이지 예, 그렇죠, 이러고 그렇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고통의 이제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근데 얼마까지 이제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요새 그 팬데믹 이후에 미국 그 특히 이제 파월 미국 금융 페드가 네.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신뢰가 떨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파월 말을 믿지도 않고 연준 말을 믿지도 않고 쟤들도 보니까 예. 그냥 사실은 작년 금리를 고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판단 미스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와서 또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했지만 네. 그 말을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또 가봐야 한다. 또 가봐야 한다 이거죠. 아니 이 친구들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불과 1년 사이에 금리를 제로에서 그죠, 거의 5.5% 5%까지 확 올리는 사람들인데 네. 이것도 반대로 가지 말라는 또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고금리가 시장과의 심리적인 싸움에서 예. 계속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미국의 자업시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위 미국 자체 경기가 별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경기가 떨어져야 되는 위축이 돼야 되는 건데 그죠? 예. 그게 가장 빠른 이제 솔루션인데 예.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경기가 위축이 안 되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너 이래도 조금 위축 안 될래 하는 그런 어떤 파워 5기 내지는 연준에서 이 정도 우리가 멘트를 날리면 시장이 좀 죽지 않을까. 물론 그 멘트가 최근에 조금 미국 시장도 많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긴 한데 고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저는 미국의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인데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금리의 효과는 한 6개월 이상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금 5.5% 올린 지가 지금 한 3개월쯤 됐기 때문에 저는 연말쯤 가면은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세계의 제반 그 수요를 견인하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중국이 요새 경기가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죠? 물론 뭐 중국 경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는 레포트에 의하면은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유럽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 경기 자체는 사실은 미국을 빼고 나면은 그쵸, 뭐 그냥. 그렇게 뭐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결국은 이제 하나 유일한 변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전쟁인데 공급. 예, 공급망에 그것도 결국은 뭐 무슨 또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고금리가 과연 심지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그 자료를 보면은 뭐 고금리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고금리가 고착화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고금리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금리의 정의도 사실은 3%에서 5% 사이가 고금리인가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네.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저는 이제 5%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이제 근데 금리를 보면 그 연중 페드 오버나이트 금리는 기준금리는 5.5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 10년 국채 미국 네, 10년 네, 국채 네. 뭐 30년 국채 뭐 4.5에서 그렇죠, 뭐 4.5 4.7 정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기보다 오히려 더 높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과연 이렇게 높은 거냐? 너무 낮은 데서 올라왔기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과하게 느껴지는 건데. 제로에서부터 5.5까지 그럼요.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을 만약에 5.5%에서 6% 간다 하더라도 10%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50bp. 네네네. 50bp. 제로에서 5%온 거는 거의 500%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금리가. 네. 그거하고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리고 시장도 금년 연초부터 계속 금리를 언제 스톱할까, 올릴까, 더 말까, 이게 계속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조금 안심하다가 갑자기 또 파월에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출렁거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면은 고금리 상태라는 거의 정의의 우선 첫째, 저는 3 내지 5%는 고금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5% 금리도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금년 연말쯤 가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미국도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돈으로 내년 대선 앞두고 금리를 대선 앞두고 금리가 올라간 케이스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죠. 내년도 예. 아, 그럼요.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겁니다. 연말에 갈수록.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플레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죠. 네네. 그러면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크게 우리가 뭐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좀 없다라는 메시지로 없죠. 오히려 이제 문제는 그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문제보다는 네. 경기 자체의 문제죠. 우리나라 경기가 괜찮냐, 네. 산업의 경쟁이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이게 더 문제지. 사실은 기업 이익 이런 게 더 문제지. 인플레이션 금리는 이미 우리 앞으로의 그 정권 시장의 메인 변수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약간 약화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 연말 갈수록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괜찮은 거니 진짜? 네. 그리고 중국 경기 저렇게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요새 1%대 성장률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네.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상장 기업들의 수익은 괜찮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이제 투자가들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포인트 자체를 경기라든지 그 안에 기업 실적으로 좀 더 그렇죠. 예. 포커싱 해야 된다. 그리고 왜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 경기. 우리가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많이 조금 이제 분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시장의 거의 뭐 수출 시장이 거의 한 그렇죠. 어쩔 한 수 40% 가까이 되지 예, 않습니까? 예. 뭐 중국하고 뭐 홍콩 다 합쳐보면은. 네. 그래서 30~40% 되는 나라의 이 경기의 변동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다. 네. 예. 그러면 그쪽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최악은 지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향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 그 중국 경기 자체를 사실은 뭐 중국 당국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네. 속단은 드리기 힘듭니다만 최근에 중국 나온 레포트를 보면 조금 좋아진다고 자기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그저께 뭐 시진핑 주석도 한덕 총리 만나서 조금 우호적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한항 혐한령 내지는 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조금 슬그머니 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의 도메스틱 그 기업들 경기는 좋아졌고 중국의 내수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디맨드가 과연 우리가 한숨 돌릴 만큼 빠르게 좀 픽업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네네. 그 전반적으로 뭐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이게 주가 지수 네네. 자체를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네네.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뭐 한 2,500에서 뭐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네네. 하는 그렇죠. 이런 장세가 좀 네네. 계속해서 올해 특히 하반기 들어서 아, 이어지고 그럼요. 있는데 네네. 이럴 때 네. 횡보장일 때는 네네. 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좀 어떤 걸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횡보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굳이 주식 시장을 뭐 들어와서 뭐 투자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면 결국은 이제 연발로 갈수록 종목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그죠? 뭐 실적 좋은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꿈에 대한 투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원없이 해봤잖아요. 네. 배터리주,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원없이 투자를 해봤고 예. 또 돈 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바이오주 뭐 심지어 최근에 AI주까지 해가지고 꿈을 주는 시제가 아무 상관없이 네. 꿈을 주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저는 조금 상당히 많이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없이 한번 해봤다 일반 투자가들이. 저금리 시절부터. 예,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건 이제 상당히 피로도 올라가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은 물론 앞으로 이제 한 10년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실적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 꿈을 한 2~3년간은 꿈도 따라가 보았다. 네. 이전에 이제 꿈은 이제 알겠는데 조금 이제 실제로 돈 버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 금년도를.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힘이 좀 없으니까요. 예.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을 네네. 체크해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유동성의 힘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특히 그게 연말로 갈수록이요.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성장에 관한 가치가 100이었다면, 그죠? 네. 성장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100을 추졌다면, 또 실제로 기업에 있던 그 돈 버는 기업, 이익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좀 낮게 평가해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돈 벌어도 야, 그건 미래가 없으면 안 돼, 기업은. 그게 소위 그 너희들은 하이테크도 아니고 성장에 대한 꿈이 없는 기업은 지금 돈 벌고 있다 하더라도 난 별로 I don't wanna buy. 사고 싶지가 않다. 성장률이 얼마니? 막 이런 그렇죠. 거만 보고. 성장이 뭐냐. 네. 과연 배터리 주냐, 양극재 회사냐, 아니면 그 어떤 미래에 어마어마한 꿈이 있는 회사를 사고 싶고 샀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과하게 분출된 거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게 150만까지 갔으면은 한번 큰 에너지가 한번 분출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당히 많은 또 그 못 따라간 사람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들은 꿈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뭘까? 그러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배당 관련주, 근데 그 배당도 실적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위주로 실제로 좀 실적이 해봐야 좋아야죠, 기업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수보다는 계속해서 종목 장세로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은 예. 지수장이었던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끌고 갈 때 이럴 때 빼고. 왜냐하면 지금 지수를 보면요, 2010년대 우리나라가 한 4, 50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13년 지난 지금이 2,500이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지수가 올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이런 거 3배, 4배씩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돈 7배 올라가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은 한 배 올라갔고요. 지난 13년 동안. 네. 코스피는 3,30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으면 2,500이니까 거의 13년 동안. 별로 오른 게 없죠.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지수 플레이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오히려 테마 플레이는 가능하겠죠. 배터리 주라든가, 오히려 네. 배터리 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주 혹은 바이오주, 이렇게 해서 테마 플레이는 가능했지만 대한민국은 지수 플레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 예. 그래서 항상 종목 위주로 갔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터리 종목 같듯이 네. 늘 종목 위주로. 옛날에 왜 2012, 3년 때 왜 차화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렇죠. 그때도 결국 종목장이었지, 우리나라는 지수장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지수장이었던 건 1980년대 아마 좀 있었던, 그때 이제 지수가 100에서 한 1000까지 갈 때, 1980년 1월 4일 날 코스피 100이 1988년도에 1989년도 1000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10배 올라갔을 때. 그때는 소위 우리나라가 소위 지수 플레이 가능했죠.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따져보면 1989년도에 1000 돌파했던 지수가 네. 35년 지난 지금 2,500이면. 2,500이면 이거 지수 따라갔다가는 망한 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수 플레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목장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종목장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